토요일 오전 11시, 한때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던 전통시장 골목에서 상인 한 분이 멍하니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손님은 3명뿐이었거든요. 옆 가게는 석 달째 임대 현수막이 펄럭이고 맞은편 반찬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거 얼마예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새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5,211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사라졌는데 이건 하루 평균 14개가 넘는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전통시장의 몰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정겨운 시장을 이토록 빠르게 무너뜨린 건지 오늘 그 뼈아픈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기는 사실 30년 전부터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1993년 이마트가 창동에 첫 매장을 열면서 한국 유통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넓은 주차장, 쾌적한 냉난방 시설, 명확한 가격표, 깔끔한 진열,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가 보증하는 신뢰였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부들의 발걸음은 시장에서 마트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통계를 보면 1995년 전통시장 이용률이 70%를 넘었는데 2005년에는 40%대로 급락했거든요. 단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대형마트는 비싸서 사람들이 결국 시장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 서비스였죠.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집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다음날 아침 문 앞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으로 유기농 채소를 전문적으로 공급했고 네이버 쇼핑과 쿠팡은 가격 비교까지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2023년 기준 쿠팡의 연간 거래액은 이마트 전체 매출을 넘어섰는데 이건 유통시장의 권력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졌죠. 스마트폰 하나면 집에서 편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불편한 시장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정부도 이 위기를 손 놓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제를 시행했거든요. 월 2회 일요일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갈 거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발길은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는 대형마트 휴업일에 매출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는 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대형마트가 완전히 철수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 전체가 무너지면서 전통시장까지 함께 침체됐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몰 사업이었는데 전통시장에 젊은 창업자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청년몰에는 총 36억 원이 투입됐는데 인테리어 지원, 임차료 보조, 상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이 이뤄졌거든요. 초기에는 19개 점포가 입점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니 단 4곳만 영업 중입니다. 나머지 15곳은 모두 폐업했죠. 청년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서 버틸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는데 아무리 세련된 인테리어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 자체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소용없었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몰 생존율은 30%에서 40% 수준에 불과한데 초기 투입된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걸까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현대 소비자의 쇼핑 방식과 완전히 어긋나 있거든요. 먼저 가격 투명성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아직도 가격표가 없는 곳이 많고 있다 하더라도 흥정을 해야 하는 분위기죠. 현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흥정 문화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모든 물건에 명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 가격이 공정하다는 신뢰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내가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닌지 항상 의심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2024년 소비자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70% 이상이 가격 흥이 불편해서 시장을 안 간다고 답했습니다. 환불과 교환도 거의 불가능하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서는 영수증만 있으면 쉽게 환불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생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름철 전통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고기는 냉장시설 없이 상온에 그대로 진열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시장이 그런 건 아니고 위생에 신경 쓰는 상인들도 많지만 몇몇 부정적인 경험이 전통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후기에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맨손으로 반찬을 담더라고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SNS에 퍼지면서 젊은 세대는 더욱 시장을 기피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인들의 위생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카드 결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금만 받거나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현금 없이 다니는 현대인들에게 이건 큰 장벽입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만 그마저도 번거롭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죠. 주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좁은 골목길에 형성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주말에 차를 끌고 시장에 가면 주차 자리를 찾느라 30분씩 헤매는 경우가 많고 결국 포기하고 주차 편한 대형마트로 가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장 확충 사업을 했지만 이미 밀집된 시장 구조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날씨의 영향도 큽니다. 한국은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 겨울에는 혹한이 있는 나라인데 전통시장은 대부분 야외 또는 반야외 구조라서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에 지붕만 있는 시장을 걸어다니는 것은 고역이거든요. 반면 대형마트는 쾌적한 냉난방 속에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죠. 정부가 10년 전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을 씌우고 바닥을 정비했지만 그 정도로는 대형마트의 쾌적함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붕괴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단골이라는 관계가 거래의 신뢰를 보증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다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단골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낯선 상인과 거래할 때 소비자들은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대형마트나 브랜드 제품은 기업의 신뢰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산 물건은 최소한 품질이 보증되고 문제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적 신뢰가 없죠. 실제로 저울 눈속임이나 상한 과일을 맨 아래 깔아놓는 식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담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불친절 문제도 자주 거론됩니다. 일부 상인들이 처음 오는 손님에게도 반말을 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절 교육이 체계화된 대형마트 직원들과 비교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가격 경쟁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대형마트는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고 온라인 쇼핑몰은 유통 단계를 줄여서 가격을 낮춥니다. 특히 쿠팡 로켓프레시 같은 경우 마감 세일을 하면 전통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신선식품을 살 수 있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예전에는 시장에서 식재료를 떼어왔지만 지금은 식자재 마트나 온라인 새벽 배송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고 품질도 일정하며 무엇보다 새벽에 배송받아서 출근하면 되니 편리하기 때문이죠.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희망은 전혀 없는 걸까요? 일부 성공 사례를 보면 살아남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광장시장인데 이곳은 완전히 관광명소로 탈바꿈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 먹거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약김밥,
빈대떡, 육회 등이 유명해졌고 주말이면 인파로 북적입니다. 통인시장도 도시락 카페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죠.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1,4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중 관광 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은 10곳도 채 되지 않거든요. 관광 명소가 되려면 독특한 콘셉트와 접근성, 그리고 입소문이 필요한데 모든 시장이 이 조건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시장이 관광 상품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경쟁만 치열해지고 특색이 사라지겠죠. 해외에서는 파머스 마켓이라는 형태로 전통시장이 살아남기도 합니다. 지역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장터인데 대형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신선하고 특별한 농산물을 산다는 가치가 있거든요. 생산자의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하면서 구매하는 경험 자체가 상품이 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파머스 마켓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시장이 이 모델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직접 생산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상이거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머스 마켓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체력과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죠. 현재 전통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건 결국 노년층 소비자들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시장에서 장을 봐온 습관이 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찾거든요. 하지만 이 세대가 10년, 20년 후에는 사라질 거고 그때 전통시장을 찾을 젊은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40대와 50대도 이미 대형마트 세대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마트를 선호하죠. 결국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0년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약 32만 개였는데 2023년에는 24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매년 5천 개에서 6천 개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20만 개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쏟아부은 예산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시설 현대화, 주차장 확충, 온누리 상품권 발행, 청년몰 지원, 대형마트 규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거든요.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시장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현대사회의 소비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건데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돈만 퍼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차라리 그 예산을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업 지원이나 노후 보장에 쓰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이권 구조도 복잡합니다. 시장 내 점포 소유주와 임차 상인 간의 갈등, 상인회 내부의 파벌 싸움, 지자체와의 예산 다툼 등이 얽혀 있어서 누군가 혁신을 주도하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젊은 기획자나 전문가가 들어와서 변화를 시도하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전통시장의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유동인구가 있어서 버티는 시장이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시장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은 2023년 폐업 점포가 141개, 창업이 92개로 폐업이 창업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가 황량해지고 남아있는 상인들마저 의욕을 잃어가고 있죠. 지방 소멸과 전통시장 몰락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 도시는 고령화되고 소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도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여름 폭염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지붕만 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건 말 그대로 지옥이었거든요. 생선과 반찬은 금방 상했고 손님들은 더위를 피해 냉방이 잘 되는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한 반찬 가게 사장님은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에는 매출이 평년 대비 30% 넘게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워지는데 시설 개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겨울 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야외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설이나 추석 같은 대목을 앞두고 요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합니다. 명절 때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회성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가격 투명성과 공정 거래 문화가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바가지 요금 논란은 계속될 거고, 그때마다 전통시장의 이미지는 더 나빠질 겁니다. 소비자들은 정찰제 대형마트가 속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온누리 상품권으로 10% 할인을 해준다 해도 바가지 쓸까봐 불안한 마음에 시장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이제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극소수만이 관광상품이나 특화시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머지 대부분의 시장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한때 잘 나가던 산업과 플랫폼도 시대에 뒤처지면 도태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지고 서점이 줄어들고 CD 가게가 없어진 것처럼 전통시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의 위기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